고성희 씨 오늘 모든 걸 폭로하신다고요? 그런데 새 제보가 들어와서요. 사문TV 생방송 직전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제작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고성희는 순간 웃었는데요. 웃음이었지만 눈은 안 웃었어요. 늘 그랬거든요. 판은 자기가 짜고 질문은 자기가 정하고 상대는 자기가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들려오는 MC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고성희를 게스트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죄인처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꺾으려고 사문TV에 나왔어요. 폭로라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진실이라는 말로 박진석을 몰아세우고 끝에는 슈조이 그룹을 흔들어 놓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생방송 카운트다운이 떨어지자마자 고성희가 준비했던 대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고성희의 발밑이 꺼지고 있었거든요. 방송이라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요. 상대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미리 모든 걸 알고 언제 웃을지까지 정해놓은 얼굴로 앉아있는 거. 고성희는 그걸 알아채는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문TV의 오프닝은 평소처럼 화려했는데요. 음악도 자막도 MC의 말투도 자극적이었어요. 시청자는 그걸 원하니까요. 고성희는 그 분위기에 편승하면 박진석을 쉽게 찢어놓을 거라 생각했죠. MC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고성희 씨, 오늘은 박진석 씨를 직접 겨냥하신다면서요. 준비한 게 많다고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많죠. 그 사람 폭로할게요. 결국 들켜요. 그런데 MC가 이어서 꺼낸 건 고성희가 예상하던 박진석의 과거가 아니었어요. 화면에 띄워진 건 고성희 이름이 찍힌 엑셀표와 계좌 흐름이었는데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잔인했어요. 누가 봐도 준비된 그림이었거든요. MC가 말했죠.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고성희 씨, 이 계좌들 왜 전부 제3자 명이죠? 고성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카메라는 그걸 놓치지 않았고 라이브 채팅은 바로 터졌습니다. 뭐야? 표정 굳음. 폭로하러 나와서 본인이 폭로당하네. 고성희는 침착한 척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제가 무슨 계좌를? MC가 말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이 돈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죠? 같은 날짜에 쪼개서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고성희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숨이 목에서 걸리는 게 느껴졌죠. 그건 제 개인 사정이에요. MC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섭잖아요. 세 번째. 이 돈이 들어간 곳이요. 페이퍼 회사로 보이는데요. 실제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거래는 있는 것처럼 남아있어요. 이건 뭐예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이 사문TV를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사문TV를 자기 편으로 만든 거라는 걸요. 고성희는 방송을 이용해 박진석을 몰아붙이려 했는데 반대로 방송이 고성희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객석이 아니라 제작진이 아니라 고성의 머릿속에서요. 그날 사문TV는 폭로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다시 웃어보려 했어요. 이런 걸로 저를 몰아가면. MC가 바로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요? 기부재단이라고 홍보하셨던 단체. 후원금이 모인 날마다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요. 그 계좌가 방금 질문에서 나온 그 페이퍼 회사예요. 고성희의 손끝이 떨렸어요.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려 했는데 손이 더 떨리면 더 티나잖아요. 고성희는 애써 차분한 표정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물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MC는 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고성희 씨, 박진석을 공격하러 오셨죠. 근데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박진석이 아니라 고성희가 무섭다. 고성희는 그 말에 얼굴이 확 굳었어요. 당신 지금 날 모욕하는 거야? MC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고성희는 그제야 방송이 진행이 아니라 해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박진석이 이 판을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도요. 고성희는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자 곧바로 다른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버텼어요. 버티는 척 했는데요. 기부재단은 오해가 있고요. 계좌는 MC가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 계약서요. 서명 필체가 고성희 씨 필체랑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는 고성희 씨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되어 있네요. 대리인 세우고 책임 피하는 방식 익숙하신가요? 그 순간 고성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말을 안 하면 더 무너지죠. 생방송이니까요. MC가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희 씨가 준비해온 폭로는 다음에 듣죠. 대신 시청자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수사기관에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도 떼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장면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걸어나갔거든요. 끝났어? 아니요. 고성희는 이런 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이런 순간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뒤 고성희는 차 안에서 혼자 웃었는데요. 웃음이 얇고 날카로웠어요. 박진석, 내가 이번엔 내 수를 못 읽었네. 그 말은 인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어요. 고성희가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당해도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였거든요. 고성희는 이미 말로는 박진석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남는 건 딱 하나죠. 박진석이 지키는 걸 부수는 방식. 고성희는 늘 그랬어요. 사람을 치고 싶을 때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의미를 쳤어요. 그래서 고성희가 떠올린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사람이 아니라 버튼이었어요. 박진석이 눌리면 아파할 버튼. 박진석이 무너질 버튼. 박진석이 끝내 지키고 싶어하는 버튼. 고성희는 그 버튼을 누르려 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곧바로 고성의 본인을 찢어놓게 됩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대포차를 손에 넣었어요. 사문TV가 끝나고 생기는 일. 순서가 중요한 이유요? 고성희는 방송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견디는 사람은 다음 수를 준비하지만 고성희는 다음 수를 준비하기 전에 복수를 먼저 했어요. 분노가 먼저였죠. 고성희는 번호판이 없는 차를 몰고 슈조이 그룹 건물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는데요. 고성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어요. 방송에서 들었던 질문들이 계속 귓가를 때렸거든요. 페이퍼 회사 기부재단 대리인 그 단어들이 칼처럼 들렸어요. 다들 내가 무너질 줄 알았지. 고성희는 핸들을 세게 잡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무너지는 건 박진석이어야 하는데. 가만 안 둘 거야. 고성희는 박성재의 동선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고성희가 열심히 알아낸 게 아니라 늘 하던 방식으로 알아낸 거였죠.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흔들고 사람을 돈으로 묶고 사람을 공포로 묶고. 고성희는 그런 걸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성재는 그날 유난히 늦게 나왔는데요. 평소 같으면 이미 집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죠.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사문TV가 끝난 직후였고 주변이 소란스러웠고 슈조이 그룹 내부도 뒤집혀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연락이 쏟아지는 걸 피하듯이 뒤쪽 출입구로 걸어 나왔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보통 사람은 피해야지가 먼저잖아요. 근데 박성재는 그 순간 이게 나한테 오는 거야? 가 먼저였어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요. 현실감이 없는 순간은 몸이 늦습니다. 그 찰나가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런데 박성재 앞에 누군가가 확 들어왔어요. 박영나였습니다. 박성재가 놀라 소리쳤죠. 영나야. 박영나는 숨이 찢어질 듯이 뛰어들어오면서도 입술이 떨렸어요. 오빠 피. 박영나는 박성재를 밀치려 했는데요.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박영나를 잡아당겼어요. 박성재는 늘 그래요. 자기 몸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박성재가 위험하죠.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몰던 차는 속도를 더 냈어요. 그 얼굴은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죠. 박진석은 오늘 나를 공개적으로 찢었어. 그럼 나는 박진석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차가 튀어나와 대포차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고성희 차는 급하게 회전했고 가드레일을 박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어요. 쇳덩이가 몸을 부수는 소리. 그 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크게 다쳤어요. 박성재를 치려던 고성희가 결국 자기 몸부터 망가져버린 거죠. 박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고 박영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오빠 괜찮아? 박성재는 박영나 얼굴을 확인하고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었어? 박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오늘 이상했어. 그냥 불길했어. 박영나가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표정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박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영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아프죠. 병원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고성희가 실려 들어왔다는 말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박진석도 도착했어요. 박진석은 뛰지 않았는데요. 박진석은 원래 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걷는 속도가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빨랐어요. 박진석은 응급실 앞에서 박성재를 봤고 박성재가 멀쩡히 서 있는 걸 보고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이 아주 짧았죠. 박진석은 그 짧은 숨으로 자기 감정을 다 숨기려 했어요. 박성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돌렸죠.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뇌압이 출혈이 의식이 그 단어들이 사람의 목을 조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박영라가 주저앉았어요. 그 장면은요, 엄마가 뇌사라는 말보다 더 잔인했는데요. 박영라가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엄마가 원래 노린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박영라가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렸거든요. 박영라가 중얼거렸어요. 나 때문이야? 그때 이지환이 박영라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이지환은 요즘 계속 박영라 곁에 있었어요.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아니야, 영라야. 너 때문이 아니야. 박영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지환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엄마가 진짜로 오빠를 아니, 오빠가 아니라 성재 오빠를 치려고 했던 거야? 이지환은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잡아줬어요. 말로 확인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진석은 알아요. 박영라에게 다가가면 위로보다 죄책감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예감했는데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못 쉬는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잔인했죠. 장기 기증 절차 확인해야 합니다. 박진석은 그 단어를 듣자마자 동시에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지혁. 요즘 박진석이 가장 신경 쓰던 사람. 박진석은 그걸 남에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박진석이 말을 안 하는 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면 약점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지혁은요, 자기 상태를 누군가가 알아차리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지혁은 요즘 지은호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밀어낸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서운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딱 그 거리.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사람을 혼자 두는 방식. 지은호는 처음엔 몰랐어요. 선배 요즘 바빠요? 정도로 넘겼죠. 그런데 어제 지은호가 이지혁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약봉투를 봤습니다. 서랍을 열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책상 옆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거든요. 숨기고 싶으면 숨겼겠죠. 근데 이지혁은 어딘가에서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약봉투를 그냥 놔뒀습니다. 지은호가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글씨가 지은호 눈에 너무 또렷했어요. 내용까지 다 읽히진 않아도 지속 복용이라는 느낌. 정기검진이라는 느낌. 그 느낌은요, 사람의 직감이 먼저 알아요. 지은호는 사무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는데 표정이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들켰다는 얼굴이 아니라 들키는 날을 기다렸던 얼굴이었어요. 지은호가 약봉투를 들지 않았어요. 들면 싸움이 되잖아요. 지은호는 대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 아파요? 이지혁은 웃으려고 했어요. 뭐가? 지은호는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 그냥 모른 척 못하겠어요.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었고요.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말을 더 하게 되잖아요. 선배, 나한테 말해줘요. 내가 뭘 할 수 있든 없든 말은 해줘야 하잖아요. 그때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그냥 냅둬. 그 말이요, 미안해도 아니고 괜찮아도 아니고 그냥 냅둬. 그게 제일 잔인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도망치면 더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지은호가 한 걸음 다가가 말했어요. 선배, 나 안 떠나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죠. 떠나. 너까지 끌려 들어오지 말고. 지은호가 울먹였어요. 선배는 나를 밀어내면 내가 편할 줄 알아요? 이지혁은 대답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지금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걸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은호를 밀어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은 더 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지혁은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더 아플 테니까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고성애 관련 절차가 진행됐고 박진석은 정신이 없었는데요. 박진석은 이상하게도 박진석이 당했다는 생각보다 박성재가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자기가 무너지든 말든 박성재가 죽는 건 싫었던 거죠. 박진석은 늘 냉정한 척했지만 딱 그 지점에서만 사람이 됩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병실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박성재가 다친 데는 크지 않았는데도 박진석은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면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같은 말. 박진석은 그런 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사과 대신 해결을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때 박영란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영란은 눈이 붉었고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 엄마가 왜 그랬어? 박진석은 그 질문이 제일 아팠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답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답이 있을 때 더 아프거든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박영란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아빠는 늘 늦어.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는데요. 박진석은 반박을 못했습니다. 늦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기증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 심장은 이지혁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상하게도 이지혁은 수술을 앞두고도 담담했는데요. 담담한 척이 아니라 진짜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사람은요, 너무 오래 아프면 감정이 무뎌지거든요. 기대를 안 하게 되고요. 지은호는 그 담담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대기실에서 이지혁을 붙잡고 물었어요. 선배, 나 지금도 떠나라고 생각해요? 이지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하지. 근데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했죠. 내가 옆에 있으면 나 살고 싶어져. 그 말이 나왔다는 건요. 이지혁이 이미 한 번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는데도 웃었어요. 지은호는 원래 울면서도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살아요. 나랑.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젖을까 봐요. 수술은 길었고 사람들은 버텼고 결국 이지혁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말이 정확해요. 왜냐면 이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숨이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요. 이지혁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이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약해서 지은호가 더 울컥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잖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떠난다고 했잖아요. 나 약속했잖아요.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고맙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지혁 앞에서 울었어요. 억지로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죠. 선배, 나 무서웠어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둘은요,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단단한 쪽으로 사랑을 시작했어요. 알콩달콩이라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그 둘의 알콩달콩은 무게가 있었거든요. 같이 밥 먹고 웃고 약시간 맞추고 병원 가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손을 잡고 숨을 고르는 그런 사랑. 한편 박성재는 사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살아남으면 사람은 변하죠. 특히 사랑 앞에서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찾아갔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숨기기 싫어. 이수빈은 한참 박성재를 봤는데요. 눈이 흔들렸어요. 행복해서 흔들리는 눈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흔들리는 눈. 그 말 왜 이제 해? 박성재는 웃다가 울컥했어요. 늦었지. 근데 늦어도 해야겠더라. 둘은 다시 손을 잡았고요. 문제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마지막 문이었죠. 박성재는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죠. 그의 울리는 순간 난 너를 용서 못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울릴 일 없게 할게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이상한 진심을 느꼈어요. 박성재는 원래 말로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박진석은 아주 짧게 정말 박진석답게 말했습니다. 허락이었어요. 길게 말 안 해도 그 한마디면 박성재는 압니다.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웃음.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고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건 박진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란과 이지환도요. 그 사건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박영란은 계속 이지환을 오빠라고 불렀고 이지환은 계속 영란야라고 불렀어요. 둘은 서로 반말했는데요. 반말이 싸가지 없는 반말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말이었어요. 박영란가 어느 날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엄마 생각하면 가끔 숨이 막혀. 이지환이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 숨 막힐 때마다 나봐. 박영란가 웃다가 울었죠. 오빠는 왜 이렇게 날 편하게 해줘? 이지환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니까.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이지환 품에 안겼어요. 고성희가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근데 상처는 사랑이 있으면 덜 아프기도 합니다. 완전히 낫진 않아도요. 박영란은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 애기 갖고 싶어.
이지환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는데요. 박영란은 웃었어요. 왜? 싫어? 이지환이 고개를 저었죠. 싫은 게 아니라 겁나서. 박영라가 이지환 얼굴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겁나. 근데 오빠랑이면 겁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이지환이 웃었고요. 그 웃음이 박영라를 또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라와 지환이 사고를 칩니다. 결국 아기가 생겼고 둘이 먼저 가정을 이룹니다. 시간은 흘렀고 고성의 사건은 정리되어 갔지만 남은 사람들의 삶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쓰이는 거죠. 이지혁은 회복했고 지은호는 더 이상 선배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이지혁도 더 이상 냅둬 같은 말로 지은호를 밀어내지 않았고요. 둘은 현실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밥 먹고 약 챙기고 병원 다녀오고 그러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손잡고 웃는 사랑. 그리고 어느 날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지은호.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선배.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말했죠. 결혼하자. 지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었어요. 선배 지금 고백해요?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고백 맞지? 늦게 해서 미안.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늦었어요. 선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이지혁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너 없었으면 못 버텼어. 지은호가 대답했죠. 선배, 나도요. 선배 없었으면 나도 못 버텼어요. 둘은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고 그 과정이 행복해서만은 아니었어요. 행복하면서도 두려웠고 설레면서도 불안했는데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가볍게 뛰는 게 아니라 무게를 같이 드는 사랑. 그리고 지은호는 결국 엄마가 됐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정말 오래 버티고 버텨서요. 지은호는 아이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이지혁에게 보여주면서도 떨렸어요. 선배 나 무서워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같이 무서워하자. 지은호가 웃었어요. 선배,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 이지혁이 대답했죠. 너 만나고 배웠어. 박성재와 이수빈도 다시 시작했고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박성재를 여전히 오빠라고 불렀고요. 박성재가 이제 내 이름 불러도 되라고 해도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난 오빠가 오빠야. 박성재가 웃었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박영란은 그 말이 좋아서 더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요.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보면서도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조용한 건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야 조심하는 마음이었죠. 박진석은 사람을 통제하려다 잃어본 사람이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미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으려고 했어요. 박진석이 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사과가 아니라 늦지 않은 허락이었죠.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고성이가 남긴 건 심장만이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무너지는 순간에도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돈, 사람 그리고 공포. 고성이는 끝까지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사람들의 손이 서로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판을 뒤집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어요. 고성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성이에게는 가장 큰 패배였어요. 고성이는 늘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 눈물이 고성이 때문에 흐르지 않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영란은 병원 복도에서 이지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진짜로 살 것 같아. 이지환이 웃었죠. 그래, 영라야. 이제 살아. 박영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멀리서 박성재가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박영라가 오빠라고 부르던 그 오빠는 오늘도 영라가 웃는 걸 보고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선배, 나 이제 안 무서워요. 이지혁이 조용히 대답했죠. 거짓말. 무섭지.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무서운데요. 선배랑이면 괜찮아요. 이지혁이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까지가 오늘 화려한 날들의 흐름이었고요. 다음 이야기에선 고성이가 남긴 마지막 조각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막아내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